네, 안녕하십니까. 박인경입니다. 오늘은 제 5강 상담가족 부모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1강부터 이제 맨 마지막 12강까지 점점 더 뒤로 갈수록 구체적인 부모 역할, 또 실제적인 부모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상담가족 부모와 다음 주에 코치형 부모는 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요? 라고 어떻게 양육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나는 어떤 부모인가, 또 나는 어떤 부모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신명기 4장 9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 그 일이라는 것이 정말 척박한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네가 어떻게 먹었는지, 어떻게 입었는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존에 있는 동안에 그 일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일들을 내 아들들 그리고 내 손자들에게 꼭 알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이야기를 잘 묵상해 볼 때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모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자녀 앞에서요. 그래서 정말 저와 또 여러분들처럼 정말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부모 되게 하시고 또 증인 되게 해주셔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를 맡기셔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어때요? 아주 성실한가요? 하나님을 잘 자녀 앞에 증거하는데 성실한가 좀 생각해 보면요. 자녀한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매우 미미하고 열심을 내지 않는 면이 많이 있는데, 그건 말고 내 자녀가 세상에서 뒤처질세라, 잘못될세라, 그것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정말 좀 터프한 표현을 쓰자면 우리 부모들이요, 궤도를 이탈했어요. 그리고 부모로서 면허 정직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시간 사용하는 거, 돈 사용하는 거, 교육하는 거, 뭐든지 누구 마음대로 해요, 가정에서. 엄마 마음대로요? 부모 마음대로도 아니고 엄마 마음대로군요. 맞아요. 부모님들 마음대로인데 요새는 엄마 마음대로인 가정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부모 마음대로 살거든요. 그런데 가정의 주인이 따로 있으시죠? 네, 우리가 아니에요. 네, 가정을 만드신 분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잊어버리죠? 네, 잊어버리지 말고 조심하라고 신명기 하셨지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가정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설계도대로
가정을 일구어 나가라고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부모를 향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에서 찾아야 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세월호가 생각났어요. 세월호가 설계도를 무시하고 자꾸만 배를 중수를 하다가 그런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생겼잖아요. 사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설계도대로 지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중수하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설계도를 중심으로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1강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11강에서 이야기할 건데 왜 오늘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물으신다면 오늘은 내가 자녀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인데 또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겠는데 이 부모가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아울러서 나의 약점과 상처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로 자녀 앞에 서 있고 자녀를 인도하고 양육하다 보니 정말 복음의 통로로서 왜 이렇게 통로가 막혀 있지? 왜 이렇게 통로가 왜곡이 돼 있지? 이 통로가 끊어져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생겨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담가족 부모, 즉 자신을 알고 또 이해해서 자녀도 타인으로 볼 때 내 아이지만 정말 나와 관계없는 타인으로 보니 얘를 더 이해할 수 있구나라고 그 아이들을 이해해주는 부모가 되어야겠고 그럴 때 자녀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또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위대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정말 이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로 자녀들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내 마음에 상처가 많고 또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서는 자녀들 앞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상담이나 코칭의 현장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부모 교육을 할 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기르면 된다라고만 교육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담과 코칭을 하다 보면 만나는 그 수많은 분들 사이에서 이분이 어머니가 믿음이 안 좋은 분이 아니고 아이한테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애한테 그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보면 이미 관계가 매우 상해 있고 그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자기의 상처를 몰라서 그냥 자녀에게 그 상처를 다 쏟았음에도 그걸 모르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이 많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이런 중요성을 몰랐으면 이번 주에 상담가형 부모, 다음 주에 코치형 부모 이런 이야기는 아마 없이 부모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자 그러면 상담가족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과 코칭의 차이를 아주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 부모님들이 상담가가 되실 건 아니에요. 그죠? 코치가 될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그거를 몇 년 동안 배우실 필요는 없지만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코칭에서 부모로서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뽑아서 잘 배우고 적용해서 좋은 리더로서의 부모가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상담 접근법,
또 코칭 접근법을 배우시면 되니까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 마음대로 한번 써본 거예요. 마이너스 영역은 뭘 말하냐 하면 과거의 어떤 나의 삶 속에서 어려운 경험이 있어서 현재에도 그 어려운 경험이 자꾸만 저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한다면 그분은 마이너스 영역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때 받아야 하는 것이 상담입니다. 과거의 어떤 어려운 경험들이 부모와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현재의 나에게도 나이가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 때 받아야 하는 것이 상담. 그래서 이 상담을 통하여서 나의 과거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치유가 일어나서 제로 그라운드, 아주 안정 지점에 올라왔어도 사람들이 분명히 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난 변화하고 싶어, 난 성장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 때 받는 것이 바로 코칭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는 괜찮지 않아, 나 안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정심리학에 기반을 두는 그런 것이 상담이라면 코칭은 도리어 나는 변화할 수 있어, 변화할 거야 라는 긍정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는 것이 코칭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나의 장점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 내가 내 칭찬하기 되게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나에게 부정적인 면을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도요. 용기가 필요하고 또 매우 필요한 그런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과 코칭의 차이점을 아시고 내가 상담 가족 부모가 돼야겠다 그러면 벌써 과거의 나에게 어떤 어려운 경험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그림도 이제 제가 막 제 맘대로 그린 거예요. 자녀에게 흘러가는 부모의 사랑과 상처라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사랑하시죠? 네, 그럼요. 그런데 사랑을 분명히 제가 보냈거든요. 자녀한테. 그런데 거기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뭐가 콕 박혀서 같이 가요. 뭘까요? 부모의 약점, 약함, 아픔, 상처가 심지처럼 콕 박혀서 같이 흘러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엄마, 아빠는 저 부모의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큰지 거의 사랑이라고 보냈는데 그 거의 대부분을 부모의 아픔과 상처가 대부분이 그냥 가득 차서 흘러가는 분도 계시고 감사하게도 저 심지가 아주 가늘고 미미하게 그래서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게 흘러가는 부모도 있지만 부모의 아픔과 상처가 하나도 없이 사랑만 흘러갔다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른 채로 자녀를 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끝내 부모 자신이 내 아픔과 상처를 모르거나 또는 직시하지 않는다면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그로 인하여서 내가 부모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데 말씀을 가르쳐도 그 아이에게 쑥쑥 들어가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마다 내가 우리 아이를 저렇게 키웠어? 어머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거는 다음번에 꼭 하시고요. 오늘은 또 이 챕터를 읽으실 때는 부모인 내가 어렸을 때 저렇게 자랐구나 나에게 집중하시고 부모인 나는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 가족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 자신이나 낯선 대상을 어떠어떠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그동안 내가 만나온 사람들과의 관계 경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험이 누구요? 부모와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기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또는 어떤 경험을 맞닥뜨릴 때 한 두세 사람이 같이 똑같은 사람이나 똑같은 일을 경험한다면 느끼는 게 똑같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 다르게 느껴요. 이 사람을 A라는 사람은 어떻게 느끼는데 B라는 사람은 또 다르게 느끼고 C라는 사람은 또 다르게 느껴요. 어떤 일을 만날 때도 A, B, C 이 세 사람이 다 다르게 느낍니다. 그것은 그 A, B, C라는 사람이 자라오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경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모와의 경험에 근거해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아주 오래된 기억이에요. 새파랗게 젊을 때 소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하는데 그중에 정말 꼭 칭찬해주고 싶은 분이 계셨어요. 정말 너무 영혼이 예쁘고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아주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그날도 칭찬할 거리가 있어서 제가 그거를 알아드리고 또 그 다음에 칭찬을 전달해 드렸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분의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못 보는 척하지만 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나중에 점점 더 빨개지시더니 이제는 정말 당황하셨다. 약간 불편한 거를 지나서 불쾌해지시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도 도대체 그날 그 강의를 어떻게 끝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굉장히 그분한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터디가 끝나고 빨리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왠지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알고 싶다고 뭔지 모르지만 제가 사과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도 아마 집에 가서 많이 생각해 보셨나 봐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생각해 보니 당신은 한 번도 어릴 때부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더래요. 그런데 남동생은 칭찬을 엄청 많이 듣는데 자기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이 살아왔는데 선생님이 저를 칭찬하니까 제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지 저거? 나를 왠지 놀리는 것 같지 않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자기도 되게 당황했대요. 내가 왜 이렇게 칭찬을 듣고 기분이 나빠지고 당황하고 있을까? 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는데 아기 때 이렇게 밥을 먹어도 할아버지, 아버지, 남동생 이렇게 같은 상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데 전혀 반찬의 내용이 다른 너무나도 남루한 반찬으로 엄마하고 자기는 바닥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엄마 아빠들이 들으시면 어느 나라 얘기야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제 세대만 해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네. 남자분들은 상에서 드시고 여자분들은 저 아래에서 드시는데 반찬도 전혀 달라. 뭐 고기나 생선 같은 건 여자들은 거의 남긴 것만 드시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세대였던 거죠. 얼마나 어려서부터 자기는 많이 상처가 됐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특별한 치유를 받을 만한 경험이나 기회가 없다면 어른이 돼서 나이가 먹어도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혼자 내 마음이니까 나 혼자 형성해서 내가 알아서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렸어요. 한 사람의 마음은 그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생겨나고 점점 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점점 더 건강해지시고 지금은 정말 건강하신 그런 크리스찬 부모로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상처를 겪는 게 그렇게 무섭고 힘든 일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거를 상담을 배울 때 저희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만한 떡잎이 말이다.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한쪽을 뚝 꺾으면 어때? 나머지 떡잎도 그냥 죽어버려. 그런데 나무가 이렇게 큰 다음에는 아주 굵은 가지 하나를 잘라버려도 어때? 거기가 좀 옹이 가지고 상처를 처리하느라고 자리가 좀 흔적은 남아있지만 나무가 죽지는 않죠?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 이것이 커서 겪는 어떤 어려움보다도 많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드디어 조금 복잡하게 생겼죠? 연령별 발달 단계에 따른 발달 과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일단 저는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좀 같이 포괄적으로 연결해서 한번 써놓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나무를 이렇게 잘라보면 나이테 있죠? 네. 걔네들이 정말 한 시즌을 잘 보낼 때마다 또 튼튼한 나무태가 생기면서 점점 더 아주 튼튼하게 자라죠. 대나무는 어때요? 대나무는 나이테는 없지만 올라가면서 그 가늘고 긴 아이들이 그 높은 데까지 자라느라고 사이사이에 계속 마디가 있죠? 그 마디가 없으면 아마 그렇게 그 얇은 대나무가 그렇게 높이 자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나이테와 마디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자라다 보면 그 발달 단계, 그러니까 어느 시기마다 꼭 해결해야 되는 어떤 과제가 있다고 해요. 그 과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내가 획득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발달 과제이고, 그래서 그 여기 표에 보면은 발달 과제를 보시면 왼쪽엔 기본 신뢰, 자율성, 경쟁, 주도성, 뭐 성취감 이런 게 있고 오른쪽에는 불신, 수치심, 의심 이런 게 쭉 있죠. 이렇게 우리가 발달 과제를 어떨 때는 잘 획득하고 해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모님이나 가정의 상황 때문에 내가 그걸 잘 획득하지 못할 때도 있고, 여하튼 그러면서 지금의 내가 된 것이죠. 물론 그 사이사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계셨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저런 발달 단계 과제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모 훈련을 할 때는 어머님들께 이거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자신의 생애를 돌아볼 때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외우시라는 이야기도 해드리거든요. 이제 자꾸만 이해하다 보면 이게 외워지더라고요. 외우려고 해서는 안 외워지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은요. 0세에서 18개월까지 1년 반. 정말 중요할 때입니다. 이 발달 단계 위에서 3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 가기 전까지. 이제 우리한테 만 나이를 전부 다 쓰게 하겠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사실은 교육학 쪽에서는 되게 반가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육학 심리학이 전부 서구 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 만 나이인데 무려 2살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이거를 착각하고 우리나라 나이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만 나이입니다. 만 나이로 나왔는데 0개월에서 18개월까지 우리는 구강기 또는 영아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우리가 꼭 획득해야 되는 게 기본 신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불신이 남아요.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으니 걔가 뭘 할 건가 생각하시지만 얘네들이 가만히 누워있다가 뭐 배가 고프건 너무 척척하건 뭐 잠이 너무 오는데 잠을 잘 수가 없건 이럴 때 막 울잖아요. 뭐가 불편한 거죠? 그럴 때마다 어디선가 아주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자박자박 들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리면서 어구 우리 아기 우리 강아지 왜 배고팠어요? 이러면서 나에게 다가오면 또 어느새인가 내 입에 젖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뭔가 불편함이 해소되거나 그런 수많은 경험들 제가 첫아이 키워보니까 하루에도 도대체 젖을 몇 번 먹이고 몇 번 기저귀를 가는지 저는 천기저귀를 썼거든요. 천기저귀를 빨 새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로운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와, 너무 좋다. 이렇게요. 세상이 좋다. 그거 느끼는 거예요. 그 안에 엄마가 있고 나중에 이게 사회화가 되면 우리 엄마하고 우리 엄마 음성 듣는 거 되게 좋아. 내가 울면 엄마가 해결해줘. 이것이 말하는 걸로 번져나가서 이 다음에 커서 사회에 나가서 누구하고 말하는 것,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엄마하고 어울렸던 것처럼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너무 적었을 때 이 아이들은 불신하게 돼요. 어떤 감정이냐면 힘들어. 왜 이렇게 세상 살기가 힘들지? 아무리 울어도 뭐가 없어. 또는 나를 엄마가 너무 집착하고 나를 막 잘 때도 막 끌어안고 막 말을 걸고 뭐든지 안 좋아요. 너무 모자라나 너무 넘치나 이럴 때 아이들은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존 욕구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때 의존 욕구가 해결이 안 되면 분리불안이 생기기도 하고 의존적인 성격이 되기도 해요. 아기들 노는 거 잘 보면요. 어떤 애들은 쭉 엄마 어디 있나 한번 본 다음에는 멀리까지 가서 놀 수 있는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들은 딱 붙어 있는데도 어때요? 불안해가지고 붙어 있는데도 막 엄마 목을 막 끌어안잖아요. 울기도 하고요. 그게 분리불안이 생긴 거죠. 그런데 정말 기본 신뢰가 잘 생긴 아이들은 무엇보다도 내 가정, 내 부모가 안전기지예요. 언제나 멀리 갈 수도 있고 또 돌아오면 제자리에 늘 있어서 그냥 안전기지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마음의 안정감이 굉장히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안정감을 미천으로 아이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학문기 또는 걸음마기라고 해서 만 3, 4살이니까 우리나라 나이 한 5살 정도 되는 나이 때까지 이때 배변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배변 훈련을 너무 강압적으로 하고 야단을 맞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율성을 획득해야 하는데 자율성보다 수치심, 의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수치심, 의심을 바탕으로 나중에 커서 완벽주의나 강박주의적인 성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강박주의적이거나 완벽주의적인 분들은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 당신도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옆에 가족이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으니 자꾸만 떠나가겠죠. 정말 요때 자율성이 생겨서 어떤 수치심이나 의심이나 이런 것이 아닌 자율성이 잘 획득돼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학교 가기 전까지죠. 그때 경쟁 주도성, 미운 7살 요게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미운 7살이 아주 정상적인 거죠. 경쟁 주도성을 획득해야 돼요. 내가 할 거야. 양말만 신겨주려고 그래도 이제 이때부터는 엄마 내가 할 거야. 만지지 마.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엄마들이 한 6, 7년 전부터 이상한 말이 나와요.
죽이고 싶은 7살. 제가 맨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얘네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는 건데 얘네들은 경쟁 주도성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때 너무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하시면 애들이 굉장히 자율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나 봐 하는 죄책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성적인 호기심도 생기고요. 그렇게 쭉 자라다 보면 특별히 학교에 갔을 때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이 성취감은 초등학교 때 꼭 획득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요만큼 잘하는 건 성에 안 차서 절대 작은 성취는 잘했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열등감이 너무 요새 아이들 문자로 쩔어요. 정말 이때 초등학교 때 내가 아이들을 정말 작은 성취 1점만 성적이 올라도 칭찬해주고 엄마 이걸 뭘 칭찬해주세요. 그럼 10점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1점이 올랐잖아. 대단한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다음 반항기가 오죠. 자아 정체성을 이제 획득해야 되는 10대의 청소년기입니다. 정말 이 역할 훈련이 역할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자아 정체감이 잘 생겨야 되는데 부모들한테 막 반항을 하면서 얘네들은 자기가 누군지 알고 싶어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유 그래 내가 너무 힘들긴 하지만 네가 정상이지 생각하시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애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요새 아이들은요 대학교 가서 별짓을 다 하고 반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굉장히 요동치는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그게 그때 못하게 했더니 나중에라도 하는 것을 보니 정말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부모들은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초기 성인기에 20, 30대 친밀감을 형성해야 돼요. 친구와 연인과 특별히 결혼해서 부부와도 굉장히 중요한 친밀감을 형성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부부 된 다음에 친밀감 형성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어요? 부부 된 다음에는요 정말 친밀감이 생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결혼한 다음에 노력을 안 해요.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노력을 안 하세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중기 성인기 40, 50대는요 발달 과제가 뭐냐 하면 재생산이 되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획득해야 돼요. 재생산이란 뭐냐 하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옆에 사람들이 도움이 됐어요. 감사해요. 라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삶. 그것이 재생산되는 삶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죠. 늙어가는데 나 왜 이렇게 쓸쓸하지? 나 아무 것에도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후기 성인기가 있는데 하도 오래 살아서 후기 성인기도 2개로 나눕니다. 영 올드, 올드. 그래서 60세부터 한 75세까지 어떤 분들은 65세부터 75세까지는 영 올드에 속하고 이때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저도 이제 영 올드인데요. 그리고 올드는 75세 이상이고 정말 이 후기 성인기 때 우리는 삶이 통합된 느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삶이 통합된 느낌 조금 알 것도 같은데 모를 것 같죠? 네. 그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내 인생에 나는 좋은 사람이었어? 라고 질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꼭 훌륭한 사람이어서만은 아니고 내 삶이 굉장히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실수를 했던 때도 있었구나.
라고 잘 자기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도 이걸 들어보시니 어때요? 와, 이게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그냥 살아갈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해결해 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구나. 나는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나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시면서 true self, 그러니까 진정한 자아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자랐는지를 한번 꼭 살펴보시고, 나는 어렸을 땐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께 여쭤보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언니 오빠들이 엄청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언니 오빠들은 다 알더라고요. 언니 오빠에게 물어보시고 하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떻게 자랐나. 근데 제가 너무 늦둥이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옛날, 정말 옛날인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언니 오빠들을 다 낳고 이제는 애를 안 낳으려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시니까 막 그걸 뭐라고 하죠? 아이를 끊으시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저는 끊을 수가 없었대요. 몸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태어났는데 엄마한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뭐 제왕절개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지만 그때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그것도 아주 어떤 선생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제왕절개였고 대수술이었대요. 그렇게 제가 태어나니 저는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리셔서 병원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혼자 왔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 애가 낮도 밤도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온 식구들이 정말 참다 밥 먹을 때만큼이라도 얘 소리를 조금 덜 듣고 싶다 해서 저를 양복장 안에다 넣으시고 그리고 온 식구가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땠을까요? 분리불안이 굉장히 심했겠죠. 그리고 엄마가 없으면 그냥 죽는 것처럼 알고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 단계인 자율성에서도 자율성도 약간 있는데 저에게 아버지가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수치심, 의심이 항상 제 안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에서도 경쟁 주도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굉장히 막내라서 버릇없을까 봐 야단을 많이 맞다 보니까 저한테 자책감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도 내가 잘못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자란 저는 20대, 그러니까 초기 성인기 때 친밀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셔서 친밀감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작은 예수님처럼 보이면서 너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 것이 저의 일생을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됐죠. 제가 그렇게 자랐으니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저희 자녀들도 어릴 때 키울 때 얘는 내가 없으면 얘는 죽을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첫째 아이를 낳아놨는데 제 옆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왠지 제가 얘 대신 숨도 쉬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이를 훌륭하게 잘 키웠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과거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과거인데 그거 알아서 뭐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나를 알아야 굉장히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겁내지 마시고 나는 내 부모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자랐을까를 잘 돌아보시고 다음 주에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순서가 생각이 안 나시면요. 책 3장에 있고요. 책 3장을 안 사셔서 못 보시면 또 다 찾으면 나옵니다. 발달 단계 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제가 상담가적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마무리 못했거든요. 다음 주에 연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 들으시느라 힘드셨죠?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